자,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은 이론이죠. 이론이었고, 이제는 뭐 어때요? 현실에 적용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06년도부터요,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평가 시스템이 좀 변화가 왔어요. 참고로, 과거에는 심사 분석 또는 심사 평가라고 불려졌어요. 이렇게 이제 불려졌던 것이 2006년도부터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평가 체계가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변경된 부분이 바로 이제 정부 업무 평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기 보면은 평가 대상 기관이 있어요. 평가 대상 기관이 있는데 평가 대상 기관에 속한 것이 4개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행정과 자치단체 소속 기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바뀌었어요. 참고로 공공기관에 관한 법이 종래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이렇게 불려지다가 이 파트가 이제 역시 변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4개가 평가 대상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총괄기관이 있어요. 국무총리가 이걸 총괄하는데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수정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평가의 종류를 갈게요. 정부 평가의 종류에 보면 자체평가 및 재평가라고 나와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 및 재평가가 있는데 자체평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하여야 한다. 이 말은 뭐죠? 필수사항이죠. 그 다음에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요. 국무총리는 자체평가한 결과에 대해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의무사항이죠. 그러니까 앞하고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자체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재평가는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도요,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죠. 의무사항이고 기타 이제 합동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평가라는 것이 특별히 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시책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특정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요, 이때 주의할 사항이 바로 외부 기관이 실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뭐죠? 외부 평가가 원칙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자, 지금 했던 내용 간략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자, 제일 먼저 뭐죠? 자체평가가 있었어요. 자체평가가 있고, 다시 여기에 대해서 재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체평가는 1차로 하는 거고, 재평가는 2차가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중앙행정기관은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재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정의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죠. 지방자치단체는 역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에 대한 내용은 따로 사항이 나와 있지는 않죠. 자, 이게 이제 자체평가와 재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약간 유형이 달라갖고요. 공공기관은 자체평가 아니라 무슨 평가 원칙이었다? 외부평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앞에와 달리 이때는요, 외부평가를 원칙한다. 왜? 자체평가의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공기관은 외부평가를 한 것이 원칙이다. 공공기관은 다음에 우리 조정에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요, 공기업이라든가 준정부기관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가 있다, 철도청은 철도공사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얘들은 이제 외부평가 원칙이고요. 오늘 한 30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게요. 여기서 보면은 재평가란 말이 있어. 재평가란 말을 쓰는데요. 재평가는 평가한 결과를 다시 평가한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재평가 같은 것을 메타평가를 불러요. 자, 이거는 어디냐면은 앞으로 한번 볼까요? 앞 페이지로 정책평가 종류로 갈까요? 정책평가 이제 종류로 가면은 어디 보냐면 403쪽과 그 다음에 404쪽에 해당되는 거 두 가지만 좀 더 추가할게요. 404쪽에 보면 평가성 검토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403쪽에 보면 메타평가라는 게 있어요. 정책을 평가할 때
여기 보면 이제 평가성 사정 또는 평가성 검토가 있어요. 평가성 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본평가가 있고요. 본평가하고 나서 다시 평가에 대해서 또 평가한 것이 있어. 이것을 메타평가라고 불러요. 메타평가. 평가성 사정 또는 평가성 검토란 말은요. 본평가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평가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기획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는 예비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비평가. 그러니까 본평가하기 전에 뭐 평가할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이제 예비평가에 속한 것을 평가성 사정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수능을 쳤다. 그럼 수능에 대해서 점수를 채점하기 전에 먼저 샘플을 가지고 가채점을 해요. 가채점 하고 나서 본채점을 들어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채점 제대로 되지 못해요. 이런 걸 일종의 말하면 평가성 사정 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치고 난 다음에 주관식 같은 거 채점할 때는 가채점을 살짝 먼저 해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보면은 학생들이 분포도가 너무 양극화돼 있어요. 어떤 친구는 2장을 써요. 그죠? 앞장, 뒷장, 또 다음 장 넘어가서 2장을 써요. 근데 어떤 친구는 참 간단해요. 편지를 잘 써요. 이 친구 특징은 편지를. 교수님 사랑해요. 평소에 안 하던 애정 표시를 갑자기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또 초보 교수님들은 또 거기 쏙가 넘어가셔. 쏙이 넘어가셔갖고 저 학생이 나를 좋아했구나. 이렇게 의심. 근데 알고 보면 모든 있잖아 답안지 똑같이 써놨어. 모든 답안지 보면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하트 이거 참 많이 그려줘. 여기 속으면 안 돼. 근데 이게 뭐죠? 이렇게 보고 나서 한번 쭉 보면 분포도가 나오잖아. 분포도를 가지고 다음에 이제 등급을 어느 정도 책정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많이 하신 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선풍기 앞에 틀어놓고 이제 나라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장수 가지고 첫째 잡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장수가 한 장, 2장, 그 다음에 반 페이지 아예 없음.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면 벌써 어때요? A, B, C는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 정도로 보통 많이 분류를 해요. 이렇게 안 하고는 학생들 한 50장, 100장 넘어가면 채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중간고사 잘 친 것도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라는 게 딱 하나예요. 그죠? 일단 첫째는 장수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글자가 크게 써. 이건 정말 중요한 팁이에요. 글자가 작으면요, 일단 보기 싫어. 왜냐면 안 보여.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은 글자가 안 보일 거예요. 이래 되거든. 눈에 찡그려져. 그럼 안에 내용 보기 싫은 거야, 바쁘면은. 그래서 쭉 읽으면 끝내요. 그래서 가장 큼직큼직하게 쓰고요. 괜찮아요. 줄 끊으면 더 좋아. 별표 쳐도 좋아. 이렇게 해갖고 장수를 채워놓으면 일단은 무조건 가점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용인데, 내용은 사실은 내용은 허접하더라도 성의 점수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A에 분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좀 나빠도 A-는 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사실은 C에 가야 될 내용이라도 A에 포함이 되거든. 그래서 이 좀 요령이 좀 필요해. 뭐든지. 자, 이건 뭐냐, 평가성 사정이에요. 그럼 평가성 사정을 하면은 뭐죠? 이로 인해서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장점은 사이비 평가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타 평가란 말이 있어요. 메타란 말이 원래 의미는 상위라는 의미가 메타예요. 우리가 메타라는 말 앞에서 2번 공부했는데 기억나세요? 자, 첫 번째 어디서 봤죠? 메타 팔러시, 최종 모형에서. 그 다음 두 번째, 메타 오류, 제3종 오류를 메타 오류라 불렀어요. 그 의미가 똑같아요. 상위 평가다, 이거. 그러니까 평가 기관보다 상위 기관이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상위 기관이. 그래서 상위 평가가 되고요. 이것을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부르고요. 또 평가의 결산 또는 평가의 종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종의 재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재평가. 그럼 얘는 평가한 사람이 또 평가하면 의미가 없죠. 평가한 사람 내가 2번 해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누가 하는 것이다? 제3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메타평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재평가라는 개념은 바로 무엇에 해당된다? 얘를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평가에 대한 종류는 이 정도 하시면 아마 대부분 들어올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평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보 평가를 얘기하면서 잠시 이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소개했고
수업 시간에 이제 필기잘한 것도 방법이에요. 필기잘한 것도 대부분 다 선생님들 필기할 시간을 벌어줘요. 뭐냐면 딴 얘기하느라고. 딴 얘기할 때 그것만 듣고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필기 또 날아가는 거 이게. 그래서 그건 안 들으면 돼. 안 들으면 안 들으면. 자, 메타평가 이제 뭐 이런 개념이었고 다시 이제 414쪽 5쪽. 자, 평가에 대한 공개 및 보고가 있어요. 평가를 담당한 기관장은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돼. 공개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공개해야 되고요. 그다음 평가 결과의 활용이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장은요. 평가 결과를 조직, 예산, 인사, 기타 파트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정부 업무 평가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넘어갑시다. 정책 변동과 정책 종결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책 변동이나 종결은 뭐 특별히 정리할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지만 가볍게 좀 보자면은 이 안에 보면은 혁신, 유지, 승계, 종결 이런 개념이 이제 포함돼요. 혁신이란 부분은요.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을 때 혁신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란 말은 문제가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을 때는 정책 유지가 있고요. 승계란 말은 문제가 변질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바꾸는 것을 얘기할 때 승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종결이란 말은 문제가 소멸된 케이스를 종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책 종결 같은 경우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책이 실효성이 없어요. 그럼 정책을 아주 끝낸 것입니다. 끝낸 것을 이제 종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표를 공부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개괄적은 이렇게 보시고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종결이 더 중요한데요. 자, 종결이란 자 우측평가하고 종결이란 정책의 평가 결과 정책의 타당성이 없어요. 타당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 인위적, 강제적으로 종료시킨 걸 얘기합니다. 인위적, 강제적 종료시킨 것을 우리가 정책 종결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책 종결이 이제 대표적 감축 관리에서 사용된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정책 종결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예컨대 문제의 소멸이라든가 환경적 엔트로피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문제의 소멸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시골에 보면은 아이들이 없어진 경우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뭐 하죠? 폐교하잖아요. 이게 종결입니다. 이게 문제의 소멸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지니까요. 학교 문 닫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문제의 소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뭐 종결이나 뭐 변동이라는 파트가 그렇게 비중이 높은 파트는 아니니까 개념만 잡고요. 다음 사회지표 봅시다. 사회지표는 이것도 이제 참고사항입니다.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D급입니다. 이 경제지표하고 비교되는 개념을 사회지표라고 불러요. 자, 경제지표는 한 국가의 경제적 상태를 뭐냐면 양적으로, 계량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경제적 상태를 양적, 계량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런 거잖아요. GNP나 그죠? GDP 이런 거잖아요. GNP보다는 GDP가 보통 더 많이 사용돼요. GNP는 1인당 GNP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쓸 때는 GDP가 더 많이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걸 지역에서 쓸 때는 GRDP라고 부르죠. 이러면요, R은 뭐냐면 지역 총생산 이렇게 부르죠. 지역 총생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역 총생산 제일 높은 데 어딜까요? 울산 4만 달러 정도 돼요. 4만 달러 굉장히 높아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15,000에서 2만 정도 사이 되지만은 근데 이제 대구는 8,000. 야, 참. 왜 대구가 있잖아요. 정권 혜택을 보고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이 파트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게 GRDP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인당 GNP가 높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국가로 얘기할 때요. 1인당 GNP가 높은 나라, 뭐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나라, 이런 나라들 보면요. 1인당 GNP 8만 달러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그렇지만 1인당 GNP가 높다고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1인당 GNP가 높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GNP가 높다고 잘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즉 이 경제지표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뭐였다? 삶의 질을 측정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삶의 질을
측정하지 못한다.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사회지표는 바로 뭐죠? 사회지표는 삶의 질, 양적이 아닌 뭐죠?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봐요. 그래서 삶의 질을 이제 측정한 것이었고, 삶의 질 측정이라는 것은 여러 각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배예요. 분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분배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사실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우디는, 중동은 알다시피 어때요? 소수가 모든 권력, 모든 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우디 이런 나라 굉장히 심하죠, 편제가. 중국도 사실 그렇죠. 중국 경제 성장돼서 잘 살잖아요. 하지만 따지면 어때요? 중국 1000만 명은 잘 살지 몰라도 나머지 14억 9천만 명은 얘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분배상 왜곡이 심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이거는, 그죠? 이런 분배의 문제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우는 사실 알다시피 어때요? OECD에서 몇 가지 파트는 단독 1등이잖아요. 단독 1등이잖아요. 자살률 이런 거, 불행복 지수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보통 문제 아닌 거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걸 사회지표라 불러요. 그럼 이제 분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나와요. 이 분배를 다루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공부하세요. 행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만 로렌츠 곡선이냐 지니계수란 말이 있어요. 용어가 뭐냐 자료 해석만 해주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거는 로렌츠 곡선이 있어요. 로렌츠 곡선이 있고, 이걸 지수한 것을 지니계수라 불러요. 그래서 인구의 구성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소득의 분포도를 얘기하거든요. 소득과 인구의 이제 구성비를 얘기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인구 10%가 소득의 10%를 가지고 있고, 인구 50%가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면 너무나 좋은 상태예요. 이건 완전 평등한 배분 상태예요. 이게 뭐죠? 평등한 배분 상태예요. 이 평등한 배분 상태지만 이거는 어떤 국가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소수가 많은 부를 가지게 되는 것이 나오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소수가 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지수화한 것을 지니계수로 부르죠. 그래서 지니계수는 A와 B를 합한 부분에서 A가 차지한 부분을 지니계수라고 계량한 겁니다. 그럼 얘는 수치상 어디에서 분포하냐? 0과 1 사이에서 분포가 돼요. 0과 1 사이에. 만약 가장 극단적 형태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가장 극단적 형태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때는 B라는 면적이 있어 없어요? B가 면적이 없어지죠. 그럼 B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 돼? 1이 나오죠. 지표 의미는 이해 가실 것 같아요? 반면 B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A는 없고 B만 있는 거잖아. 그죠? A는 거의 없어지잖아. A는 뭐죠? 그럼 0에 가까워지지. 그럼 0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0이 된단 말은 뭘 얘기하죠? 완전한 평등 배분을 얘기합니다. 반면 1에 가까울수록 뭘 얘기한다? 불평등도를 설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불평등도를 설명하는 이제 지표가 바로 이제 지니계수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니계수를 뭐 도출한 공식이 뭐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고, 우리는 다음에 수치적 의미에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파트가 가장 좋은 나라가요, 북유럽이에요. 북유럽이 특히 뭐 저 위로 올라오면은 핀란드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0.3 이런 정도 나와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가 0.6에서 7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0.7 정도에 가까워져요. 0.68에서 0.7 사이예요. 이 말은 뭘 얘기하죠? 거의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바로 어디다? 중국이에요. 중국도 0.7 정도의 수치에 근접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높은 나라가 중국, 한국, 북한. 북한은 이게 안 나오고, 알다시피 북한 나오면 뭐 한 9 정도 나오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불평등도가 나빠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최근 한 5, 6년 사이에 굉장히 지표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최근의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표를 통해서 이해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기획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장인데, 기획은
기획을 바라보는 관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책학자들이 바라보는 개념이 있고 기획론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이제 기획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은 행정의 과정으로서 설명할 때는 세 번째 과정이에요. 행정의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목표를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기획이 따라가고 그래서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후에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우리가 보는 일반적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있죠?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한다. 아니면 뭐 동계 올림픽을 했다. 정책이잖아요. 그 올림픽 하던 정책만 가도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따라가야 되겠죠.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조직이 이걸 담당하고 있고 예산은 어떻게 배정하고 이런 세부적 안이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죠? 기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획은 정부도 사용하고 사기업도 많이 써요. 사기업에 보면 항상 뭐예요? 기획조정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조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항상 젊은 잘생긴 남자 나오고 그 다음 비서 나오고 이거 뭐지? 자, 기획이에요. 근데 이 기획이란 게 그렇게 허술하진 않아요. TV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허술한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이제 기획을 전통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획과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획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전통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획은 정책이 있잖아요. 얘를 뭐 하는 것이다?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정책의 뭐냐면 구체화 수단인 거예요. 정책의 구체화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개념이 기획이거든요.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예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로서 기획이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 이것은 뭐냐면 전통적 기획입니다. 그럼 이때 기획은 정책과 구별되는 개념이죠. 정책과 구별되고요. 이런 기획을 뭐라 부른다? 수단적 기획이라고 불러요. 또는 기계적 기획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은 어디서 보냐면 기획관에 나온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기획 이론의 동향이라고 있죠. 양갈로 네 번째. 그래서 수단적 기획 이런 말 쓸 때 바로 이 파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수단적 기획. 정책은 가치 판단적 개념이에요. 정책은 가치 판단적이에요. 기획은 그러면 이 관점에 따른 가치 중립적이 되는 거예요. 얘가 가치 판단적 개념을 포함한다면은 얘는 어떤 의미다? 첫째 수단적이고 그 다음에 기계적이고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이에요. 가치 중립적. 이게 있잖아요. 이 전통적 기획관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이 과거에 봤던 관점이라면은 현대에 오면은 기획이라는 것을 뭘로 본다? 일종의 정책의 한 유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 기획은 기획도 뭐냐면 정책과 유사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향적 집행을 이해하면 이게 쉬워져요. 정책은 현대로서는요. 정책은 어때요?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확하고 구체적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정책이 불명확하고 추상적 성격을 띠다 보니까 집행 과정에 구체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 의한 기획의 중요성이 높아진 거 이게. 그러니까 얘는 정책은 아니지만 사실 정책과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획도 뭐가 필요하죠? 가치 판단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가치 판단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이것도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부른다? 규범적 기획이라 부른 거예요. 규범적 기획. 그래서 현대적 기획관을 설명할 때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그 다음에 수단이 아니라 또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규범적 기획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인간 행동 모형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계적 집행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규범적 기획, 창조적 기획, 인간 행동적 기획, 그리고 종합적 기획 이런 형태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현대적 기획론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기획론의 방향을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역방향으로 위로 올라갔고 기획의 특성을 볼게요. 기획의 특성을 보면요. 자,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면은 공부하면서 계획을 다 잡겠죠. 계획을 잡고 하겠죠. 계획을 월간 계획 잡을 수도 있고 주간 계획 잡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더 구체적인 뭐죠? 이렇게 일간 계획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일관계. 그러면 이제 12시, 6시, 잠, 공, 휴식, 공, 휴식, 공. 이 안대로 실천하면은 6개월 이내에 수석 합격이죠. 그죠? 근데 가끔씩 얘와 얘가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1시간 공부하고요. 이제 4시간 놀고. 아유, 뭐 그것도 어때? 장하다. 이제 3번 중에 2번만 성공하면요. 시험 합격해요. 극단적이게 하면은. 3번 중에 2번만 합격하면 시험 합격해요. 근데 문제는 앞쪽에 공부를 많이 한 게 좋아요. 뒤쪽에 공부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이 공부 좀 더 해. 근데 이게 어느 시간이 있어. 그 시간 지나면 이제 배꼽 시계 알려. 그래서 라면을 드셔야 돼. 라면 드시면 또 휴식을 취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해. 시계. 이렇게 빙글빙글 동기시게. 그때부터 이제 밤낮이 바뀌어갖고 아침마다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래서 정상적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이 계획은 내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자유를 부여하기 위해서인가요? 통제를 위해서인가요? 통제겠죠. 이것은 민주적 개념일까요? 능률적 개념일까요? 능률적 개념이겠죠. 자, 기획의 특성에서 2가지만 체크하세요. 기획은 뭐가 있다? 통제 지향성. 그죠? 2번째, 비민주성이 나옵니다. 능률성이 논리지 민주성이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획은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민주성, 비공개성이라는 것이 나와요. 네. 자, 이런 것이 기획의 특성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기획의 특성에는 뭐 있다? 방금 본 것처럼 자, 이렇게 통제 지향성, 그리고 자율성 아닙니다. 자율성 아닙니다. 자율성이 아니고 통제 지향성입니다. 그 다음에 능률성 또는 비민주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인의 기획을 얘기했잖아요. 이걸 확장시킨 국가기획이 됩니다. 국가기획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국민에 대해서 자유를 부여할까요? 통제는 억압을 할까요? 통제는 억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기획이 발달한 나라가 주로 어떤 나라다? 구사회주의 국가에서 발달한 거예요. 이게 구사회주의 국가.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달했고요. 개도국에서도 조금 발전했어요. 우리나라가 대표적 케이스죠. 우리나라 과거 뭐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이 동력이 된 건 맞아요. 맞는데 자, 이렇게 해갖고 기획제도의 발전을 다시 이제 왼쪽 페이지에 보면은 원래 기획이 발달한 것은 자유주의 국가는 거의 발달하지 않아요. 하지만 발달하게 된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이 있어요. 이 프랑스에서 모네 기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모네 기획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획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정학에서 기획은 잘 논의하지 않습니다. 행정학보다는요, 도시행정론에서 많이 논의해요. 도시행정론에 들어가면 도시기획이라는 파트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논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행정은 어디냐면 지방행정론의 한 파트입니다. 지방행정은 행정의 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방공무원은 다른 과목 다 없애버리고 지방행정론하고 도시행정론 2과목만 시험 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진짜 필요하니까요. 도시행정론에서 다루는 파트가요, 도시 문제를 다루거든요. 도시 문제. 환경이라든가 있잖아요.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자, 다시 이제 오른쪽 가고요. 기획과 민주주의를 볼게요. 하이에크와 파이너의 논쟁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1944년에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노예로 가는 길에서 얘기하기를 하이에크는 기획은 좋아 나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기획은 국민을 뭐한다?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억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에크의 기획 찬성론이 있어요. 하이에크의 기획주의자가 있고요. 기획론자가 있고요. 이와 반대 개념이 기획 반대론자예요. 기획 반대론자에 속한 사람이 파이너 같은 사람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아니야. 하이에크는 기획주의가 아니고 기획을 반대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이에크는 기획을 반대했기 때문에요. 하이에크는 기획이 아니라 뭐냐면 자유 입장이에요. 자유주의. 반면 기획은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 기획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기획론자들이 속한 사람이 이제 파이너나 뒤로 가면 여러 학자가 있어요. 파이너, 홀콤, 마나임 뭐 이런 여러 학자가 있어요. 이걸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요. 뭐 하이에크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이에크 빼고 다 찬성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좀 극단적이지만 그래서 하이에크는 자유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지만 1940년대는 어떤 상황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성장이 필요하거나 부의 분배가 필요했던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기획론자가 득세를 해요. 그러나 이 하이에크의 사상은 이후에 다시 부활합니다. 1980년대 뭐 있죠? 네, 신자유주의를 통해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사상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기본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사상이 경제에서는 하이에크 학파라고 있어요, 따로. 이 하이에크의 학파는 뭐죠? 정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 개혁을 반대하고요,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을 하이에크 학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다시 나오게 된다. 끝. 자, 그 다음에 뒤로 갔고요. 기획의 유형이 있어요. 기획의 유형은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실상 기획론 자체가 시험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굉장히 비중이 낮은 파트. 이 역시 D급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 꼭 봐야 될 내용은 기획의 유형 중에서 정책기획과 운영기획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동기획과 고정기획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용어 잡으면은 웬만한 내용은 다 이제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정책기획과 그 다음에 전략기획, 그 다음에 운영기획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기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이 기획을 결정하는 것을 얘기할 때요. 기획은 행정의 과정이에요. 기획은 누가 한다? 실무자가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기획은 누가 행정이 수립하는 것이 어떤 계획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수립하여 행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부 내부 계획입니다. 이걸 운영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운영계획은 행정부에서 수립한 행정부에서 결정한 내부적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뭐냐면 단기적이에요. 1년짜리 또는 1년 이하 이렇게 단기적 계획이에요. 반면 행정부에서 수립은 하지만 의회가 입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것을 정책계획 또는 입법계획이라고 불러요. 대개 이런 건 어때요? 장기적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의회가 결정하기 때문에요. 되게 법률의 형태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입법계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계획과 운영계획 이렇게 두 가지 좀 개념적 구분만 좀 해보세요. 그래서 그럼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계획은 대부분 뭘까요? 이게 일반적인 계획입니다. 이게 일반적 계획이고요. 정책계획 같은 형태는 국토위험관리법, 현재 국토계획법이라고 불러요.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장기 개념이 들어가요. 10년 또는 20년 이런 것이. 이런 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행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죠. 자, 그 다음에 고정계획과 연동계획이란 말이 있어요. 고정이란 말은요, 기획의 시점과 종점이 정해져 있을 때 고정이라고 불러요. 고정계획은 자, 62년부터 67년도까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었어요. 이 5개년 계획을 했는데 67년이 되니까요, 딱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때요? 2차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그 다음 2차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기획의 시점과 종점이 딱 끝이 났죠? 고정계획이에요. 연동계획을 보면은, 연동계획은요, 예컨대 87년부터 92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진입행해 보다 보니까 물가가 올랐어요. 석유 유가도 오르고, 또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어요. 땅값도 오르고, 그럼 계획을 유지하면은 성공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5년이란 기간을 유지한 채 이렇게 기간을 옮겨버렸어요. 이걸 뭐냐면 연동했다, 이동했다라고 본 거예요. 연동이라는 말도 되고 이동도 돼요. 그러니까 연동했다 말은 쉽게 어떻게 해요? 물가에 연동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물가에 연동했다, 지가에 연동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연동계획입니다. 그럼 연동계획 하면은 좋은 점은요,
자, 첫째, 현실성이 높겠죠. 연동을 해버리면 굉장히 어때요? 현실적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산과 연결이 쉽겠죠. 현실적이고 예산과 연계가 용이해요. 이건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요. 그럼 당연히 물가에 연동하고 현재 시세를 연동하면요. 그만큼 비용이 예산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예산의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행정부는 연동 계획을 하면 좋아요.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는 대단히 좋아해요. 그런데 행정부는 좋아할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정치인들은 예산이 늘었어요. 예산이 팽창했어요. 그럼 이걸 선거 공약에 제시하면 어떨까요? 망하죠.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예산이 또 늘었어요. 세금 많이 내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어떤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자, 이것이 연동계획을 통한 이제 단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요, 5차 이후에 이제 서서였대요. 소멸이 간 거, 이게. 소멸.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있잖아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랑 옛날에 있었죠? 있었고.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 뭘까? 현재 하고 있는 건 뭘까? 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연동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하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 불러요. 현재 우리는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얘는 5년짜리 연동 계획입니다. 나중에 지방행정에서 공부하세요. 지방행정, 재무행정에서 국가 재정 운영 계획 5년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동 계획이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게요. 중기 재정 계획이라 불러요. 중기 재정 계획이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동계획의 개념에 현재 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기획의 개념을 이제 고정과 연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정리할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기획의 결정에 해당된 거 이것만 잠시 보면은 기획의 결정은 기획이란 게 저 시계 틀렸어요? 중요한 건 이제 수업이 있구나. 자, 그럼 기획 결정 볼게요. 기획 결정 상황 분석이 있어요. 이것만 체크하세요. 그리고 기획 전제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 자, 상황 분석은 현실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현실 여건을 분석할 때 상황 분석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기획 전제는 미래에 대한 예측할 때 기획 전제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 빼고 나머지는 정책 결정 과정하고 똑같죠?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하고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갔고 국가기획기구에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기획기구는 기획재정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획에 해당된 기구가 현재 기획재정부예요. 기재부. 기획재정부인데 서구의 선진국가는 기획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기획재정부도 언젠간 기획이라는 명칭을 빼주는 게 좋아요. 그럼 그냥 재정부 또는 재무부로 부르는 게 좋아요. 근데 아직은 기획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갖고요. 우리가 이제 2편 정책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가면은 3편부터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